그 5.16은 우리 민족 사회에서 이런 아주 획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정중부가 주동했던 무신난이 일어났습니다. 인조죠. 고려 인조 시절. 그래서 정권을 뒤엎고 무신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무신난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약 100년 동안 고려를 통치를 하다가 몽고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손을 들고 다시 무신 정권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 100년간을 빼면은 약 1000년 사이에 최초로 등장한 군사정부가 이 박정희 소장이 지휘하는 장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8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군인 정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마 이 기간이 우리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기간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쭉 이어지는 군인 출신 대통령 통치 기간 30년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다. 왜냐? 군인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군인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전에 그런 말이 자체가 없었어요.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본 게 800년 전이니까.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만 해도 원래 정권을 잡는 사람은 군인이다. 왕이 군인이다. 왕이 정쟁을 하면은 전선에 나서는 사령관이 되는 것이다. 안으로 들어오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치자 이꼴 군인 세력이다. 이렇게 별로 아무 거부감이 없었는데 한국하고 중국 정도는 이 유교 주자학이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군인들의 신분이 매우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인들은 정치하고는 권력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800년 동안 계속되다가 드디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주관적인 조건에 맞춰가지고 군인들이 집권을 했다. 그래서 그 30년은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것을 비정상의 시기, 아주 특이한 시기,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의 정상적인 것은 항상 민간인들이 정권을 잡고, 특히 민간인 중에서도 학자들, 주자학자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우리 역사의 정상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한국 정치가 과거의 정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문민 정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문민 정치의 특징은 뭐냐? 첫째, 당파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파 싸움의 논쟁거리가 국가 안보라든지 나라의 큰 방향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조선조의 당파 싸움 하는 것을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보더라도 아주 사소한 걸로 싸웁니다. 아주 사소한 걸로. 왕이 죽었을 때 6개월 상주가 되는 왕이 6개월 동안 상복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1년을 할 것이냐, 2년을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거창한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의 주제가 굉장히 작은 걸 싸우는, 작은데 목숨 거는 정치라고 합니다. 작은데. 그 다음에 대외 정책으로는 사대주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크게 키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더욱더 일자리가 제한되니까 이 당파 싸움도 결국은 일자리, 자기 자리 싸움입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자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차지할 자리가 꼭 난 권력을 안 잡더라도 나는 돈 벌을 하면 안 되느냐.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싸움이 조금 덜 치열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리가 딱 한정되어 있으면은 농경사회인데 뭐 공장도 없는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빤하다.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력 있게 싸우고 있습니까? 여기 또 과거 시험 제도가 과거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자, 명자, 사서삼경 외워가지고 그 지식은 뭐냐? 과거의 지식이다. 2000년 전에 그 지식을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잘 쓰면은 과거시험에 합격된다. 과거시험에 목숨을 건다. 한 사회의 젊은 층이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그 사회는 폐기를 잃게 됩니다. 모험심이 없어요.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은 안정을 원하는 것이고, 아니야. 또 하나는 그 권한을, 국가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이 어느덧 그쪽으로 가는 면이 많습니다. 지금 사법시험, 행정고시 여기에 대비해서 시험 준비 중인 사람이 30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30만 명. 이 30만 명. 그럼 여기에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치면은 적어도 한 100만 명은 될 겁니다. 100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립니다. 또 거기에 합격되는 사람은 소수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는 기업에 들어가고 창업을 하고 하는 쪽으로 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는 다분히 이 과거의 조선조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아직도 구세대적이고 정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야 바로 그 정근대적인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이 5.16 혁명 이후에 가장 강조한 것은 산업공상 체제를 바꿔야 된다. 산업공상. 이게 주자학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계급 질서죠. 선비다. 그 선비는 뭐냐? 양반이다. 그 양반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 활 잘 쏘는 사람도 아니고 말 잘 쓰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 그 말과 글은 현대에 써볼 수 있는 지식이냐? 그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낡은 걸 가지고 오늘의 생동하는 현실을 속박하는 역할을 했다. 그 사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사헌부, 사관원, 공문관이다. 공문관은 요새로 말하면 대학이고, 사관원은 검찰이고, 사관원은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고, 사헌부가 검찰 역할을 했다. 요새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대학교 교수, 학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검찰, 법원, 언론, 요게 한국의 아직도 권력 구조를 딱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조선조가 아직도 근대화 혁명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산업공상체제를 바꿔야 된다.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상공농사로 바꾸는 게 맞다. 무역하는 사람이 최고다. 그 다음에 제조업하는 사람, 농사짓는다. 그 다음에 사자다. 상공농사. 이 지식인들, 말만 많은 지식인들, 위선적인 명분론자들, 거기에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계 이런 사람들 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가장 사회적으로 약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박 대통령의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라고 한다면 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쿠데타라는 것은 권력만 차지하면 돼요. 쿠데타라는 것은 정권만 차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혁명이라는 것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꾸는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철학과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그 역사관은 뭐냐? 그건 박정희가 여러 연설을 통해서 설명한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부강병이다. 부강병을 하려면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자조, 자립, 자주다. 자조 정신을 가진 국민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립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원조 안 받아야 된다. 그걸 딛고 자조 국방을 해야 된다. 이 자조, 자립,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통일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조, 자립, 자주를 하나의 자기의 혁명 논리의 실천 방안으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자유당 세력과 민주당 세력을 통묶어가지고 소위 민간 정치 세력, 단파사업을 즐기는 이 민간 정치 세력을 혁명의 대상이다. 수구 세력이다. 수구 반동 세력이다. 사대주의자다. 왜 사대주의자냐 하는 것이 재미가 있죠.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그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직수입한 민주주의를 그대로 한국에 심으려고 한다.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일 토양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한 지가 지금 10년밖에 가난하다. 가난한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박으면은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되어 있다. 말라 죽게. 우선 토양을 풍부하게 해야 된다. 토양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교양 있는 국민들이 돼야 된다. 우선은 배부른 국민들이 돼가지고 먹고 살아야 한다. 경제가 튼튼해야 된다.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나무를 심어야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 자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서구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할 때는 아니다. 한국식으로 바꿔야 된다.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그래서 박 대통령은 자신을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의 연설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새마을운동하는 게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새마을운동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받는 과정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이야말로 민주주의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은 첫째 우리의 과거의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다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수가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각과도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주체적인 민족주의적인 민주주의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의 혁명가로서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우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혁명가적인 본질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도 공개적으로는 민주주의는 우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그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민주주의라는 이 힘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말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크기 때문에 아무도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박정희만이 민주주의, 서구식 민주주의의 직수입에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한국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김영삼, 김대중, 이승만, 박정희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진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건설에 기여를 했느냐 하면은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다. 이승만, 박정희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정한 건설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설자다. 그렇다고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 행동 중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국가를 파괴하는 이런 요소가 또한 많았습니다.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도 오늘 대한민국의 건국에 자유라는 개념을 도입한 자유 위에 나라를 세우는 이승만,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교육한 이승만. 그러나 그런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허한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민주주의의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경제다. 그리고 경제를 바탕으로 한 각종 제도다. 공무원 제도라든지 뭐 연금 제도라든지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또는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제도를 충실하게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승만의 민주주의를 하나 더 내용 있게 만든 사람이 박정희고, 그것을 딛고 이제는 자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번 서구식으로 해보자 라고 국민적인 결단을 내렸던 것이 1987년
6.29 선언으로 나타나면서 그 이후에는 6.29 선언 이후에는 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걸 가지고 말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인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해야 된다. 그대로 법치도 이제는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다 지켜야 된다. 부정부패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의 희망이 완전히